Zootopia? No, it's Funtopia! 안녕하세요. 펀한 나라 제니퍼의 펀토피아에 오신 여러분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일상이 지친 여러분, 펀토피아에 오셔서 제니퍼와 즐거운 이야기로 재충전하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보시면 악당 타노스에 맞서서 마블 영화의 히어로들이 다 출전하죠. 빅3로 통하는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토르부터 헐크, 미스터 판타스틱, 울버린, 스파이더맨, 퍼니셔, 앤트맨, 미스 마블, 블랙팬서, 블랙 위도우, 아마데우스 조, 비전, 닥터 스트레인지, 허크아이, 그리고 네이머 등등이 그들이죠. 여러분 신나지 않으신가요? 삼국지에도 이런 어벤져스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악당 동탁에 맞서서 당시 군웅이라고 할 수 있는 조조, 원소, 원술, 손견, 공손찬, 유비, 공융, 도겸 등이 대거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 흥미진진한 반동탁연합군에서의 허구와 진실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으로 펀토피아의 제니퍼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원소는 동탁하고 대립하다가 기주로 도망을 치죠. 그래서 세력을 형성하게 돼요. 한편 조조는 동탁을 암살하는 데 실패하고 고향으로 도망가게 되고요. 이들이 반동탁 연합군의 주축이 되는 것입니다. 조조는 각 지역의 제후들에게 동탁을 제거하라는 이 황제의 명을 빙자한 그 서신을 돌리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호응을 해서 조조의 고향에 18로 제후들이 군대를 이끌고 모이게 되는 거예요. 이때 유비도 공손찬을 따라서 이 18로 제후군에 합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18로 제후가 모인 뒤에 원소가 맹주로 추대되고 손견이 선봉으로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북상 포신이 이 결정에 불만을 품게 되고 동생 포충을 시켜서 한 발 먼저 싸움을 걸었다가 사수관을 지키는 화웅에게 목이 달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윽고 손견이 와서 맹렬하게 사수관을 공격했지만 어떻게 됐나요? 예상외로 동탁군의 저항이 강했던 거죠. 그래서 대치 상태가 오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원술에게 군량 좀 보내달라고 청했는데 이게 손견이 공을 세우는 거를 두려워한 원술은 군량을 보내지 않았죠. 이것 때문에 손견은 전의를 상실하게 되고 화웅이 이끄는 동탁군에게 야습을 당해서 크게 패하고 손견은 간신히 도망만 가게 된 거예요. 기세등등해진 이 화웅은 사수관에서 나와서 18로 제후의 영체 앞으로 와서 싸움을 걸고 원술의 장수 유섭, 한복의 장수 반봉이 차례로 나가지만 모두 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나선 사람이 바로 우리의 관우입니다. 이때 유명한 장면이 있죠. 여러분 다 아시죠? 관우가 출전하기 전에 조조가 따끈하게 데운 술을 관우한테 권했죠. 그랬더니 관우가 다녀와서 마시겠습니다 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단칼에 화웅을 베버리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조조가 준 술을 마시려는 관우가 아 뜨거워 이랬나요? 아니죠. 농담인 거 아시죠? 화웅이 패했다는 사실을 안 동탁은 자신과 여포가 직접 호로관으로 나서게 됩니다. 이에 18로 제후들은 그 중에 8제후들을 앞세워서 호로관으로 내보냅니다만 여포랑 상대가 되나요? 이때 도망가는 공손찬을 구하기 위해서 장비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장비를 돕기 위해서 관우가 함께 여포에 맞서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유비도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형님 좀 참으시지. 장비와 관우가 여포를 상대했다면 이 여포를 이길 수 있었을 텐데 유비가 참여함으로 두 형제는 유비를 보호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분산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포에게 유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포는 그야말로 약골인 유비만 공격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세 명이 공격하는 이 비열함에 치를 떨면서 여포는 난 갈 거야! 그러면서 내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과장한 거 아시죠? 여포가 호로관으로 퇴각하긴 했지만 제후들도 여포가 두려워서 호로관을 공격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퇴각하게 됩니다. 이때 다시 손견이 제후군의 선봉을 맡게 됩니다.
결국 동탁은 낙양을 불태워버리고 장안으로 천도하게 되는 거죠. 동탁군도 철수한 뒤에 제후군은 낙양에 입성하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잿더미밖에는. 모두 허탈감에 빠졌을 때 조조가 탁 나서서 동탁을 뒤쫓게 돼요. 그러나 조조는 동탁 측 모사인 이유의 매복계에 걸려서 크게 패하고 맙니다. 한편 손견은 우물에서 옥새를 건져내죠. 그렇게 손견은 이거를 탁 숨겨가지고 병을 핑계로 그의 거처인 장사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미 비밀이 새나가서 이 원소가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원소는 형주자사 유표에게 서찰을 보내서 손견을 막아라, 그리고 옥새를 되찾아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견은 유표와의 싸움의 과정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이후에 반동탁 동맹은 와해가 돼버리고 18로 제후는 본거지로 돌아가며 동탁 토벌전은 끝나게 됩니다. 동탁이 장안으로 옮기면서 전국적인 지배력을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천하는 그렇게 군웅할거 시대가 됩니다. 이제 제니퍼와 함께 이 연애의 어느 부분이 각색된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로 제후군은 맞을까요? 반동탁 연합군에 참여한 제후는 18명, 즉 18로 제후로 연의에 나와 있습니다. 이름을 말해볼게요. 원술, 한복, 공주, 유대, 왕광, 장막, 교모, 원유, 토신, 공융, 장초, 도겸, 마등, 공손찬, 장량, 손견, 원소, 그리고 투저죠. 그런데요, 정사에서도 반동탁 연합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연의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또 전군이 연합해서 싸운 것도 아니고 정작 직접적으로 싸웠다는 기록이 있는 건 왕광, 포신, 손견, 조조 이렇게 4명뿐이에요. 공융, 도겸, 공손찬, 마등, 장양이 반동탁 연합군에 참여했다는 기록은 정사에는 없어요. 그리고 연의와는 다르게 실제 중원의 대다수 군벌들은 막강한 세력을 가진 동탁군과의 싸움을 두려워해서 서로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원소는 한복이 군량 공급을 끊어버리는 바람에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가 없었죠. 유비삼형제는 어떻게 반동탁 연합군에 참여하게 됐을까요? 삼국지 연의에 따르면 유비삼형제는 18로 제후 중에 하나인 공손찬을 따라서 반동탁 연합군의 일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죠. 정사에 따르면 공손찬은 반동탁 연합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유비삼형제는 어떻게 반동탁 연합군에 참여하게 됐을까요? 삼국지 선주전에 배송지가 주석으로 붙인 영웅기 기록에 따르면 영제 말년 유비는 일찍이 낙양에 있다가 그 뒤 조조와 함께 패국으로 돌아와 의병을 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제가 붕어하자 천하의 대란이 일어났는데 유비 또한 군을 일으키고 동탁을 토벌하는 데 종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 유비가 낙양에 있었다고요? 유비는 고당 현령에 있다가 공손찬에게 가는 것이 맞지 않은가요? 우리는 이 모순을 풀기 위해서 유비의 초기 행적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유비는 처음에 황건적을 토벌의 공으로 세우고 이제 아미연의 현위가 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도구 구타 사건으로 관직을 잃고 도망가게 됐죠. 이후에 하진이 조정 관리를 파견해서 자신의 모병에 응한 자는 지휘고하와 죄지를 막론하고 모두 사면해주겠다고 선포했는데 유비는 이 도구 구타 사건을 사면을 받고 관직을 얻기 위해서 모병에 참가하고 군공을 세워서 사면을 받는데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의 간구의와 함께 이 군대를 모집하려고 단양에 가던 도중에 합의해서 도적을 만나서 이들을 격파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공으로 받은 관직이 하밀승입니다. 하밀승이 뭐냐고요? 중 이름이 아니라 이 청주 북해군 하밀현의 현승에 해당해요. 현령보다 낮은 지위예요. 그리고 그 뒤에 유비는 고당 현령으로 승진했지만 이 도적의 습격을 받아서 지역을 잃은 뒤에 공손찬에게로 달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비의 행적에 유비는 일찍이 낙양에 있다가 그 뒤에 조조와 함께 패국으로 돌아와 의병을 모았다는 것을 끼워 넣어야 하는 거예요, 사이에. 여기에 대해서 다음의 가설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진짜 피곤해서 그러는데 잠깐만 쉬었다가 하자. 그러면 너 안 갈 거지?
나 진짜 피곤해서 그래. 어? 나 진짜 피곤한 사람이야. 피곤한 사람이 아니고 나 진짜 피곤한데.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 유비는 함일승 벼슬을 받은 뒤에 임명장을 받기 위해서 수도 낙양에 가게 돼요. 여기서 세기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조조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때 조조는 이미 저명한 인물이었고 유비와는 비교도 안 되는 높은 벼슬을 받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영웅은 영웅을 알아본다라고 했던가요? 조조는 자기보다 6살가량 어리고 몇 안 되는 사병만을 거느렸던 이 유비를 눈여겨봤던 거예요. 그래서 권유하죠. 내 수하가 되지 않겠소? 나는 그대와 같은 유능한 인물이 필요하오. 이 유비는 그 청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함일승, 요즘으로 치면 이 동사무소에서 행정계장 정도의 벼슬을 걷어찬 뒤에 조조를 따라서 패국으로 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조조의 친족인 하우돈, 하우연, 그리고 조인 같은 자들과 함께 병사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 이후에 동탁연합군이 결성되니까 유비는 자연스럽게 이 조조를 따라서 종군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동탁연합군이 와야 된 이후에 유비가 조조를 버리고 공손찬에게로 갔을지를 생각해 봐야 되죠.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조조를 겪은 유비는 그가 나중에 대성할 것을 내다보고 그 휘하에 있다가는 자기가 평생 그 부하 이상으로는 클 수가 없겠구나 라고 판단하고 그를 떠났다라는 견해입니다. 유비는 야심이 있었죠. 그는 단순하게 누구의 수하에서 그냥 누리는 권력만으로 만족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황제를 바로 보필하거나 아니면 내가 황제가 되고자 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는 조조 휘하에 계속 있게 된다면 나는 평생 조조의 부하로만 살아야겠구나 라는 것을 직감했던 것입니다. 유비는 자기가 황실의 후손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가 환관의 후예를 평생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 이게 유비에게는 가당치가 않은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예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공손찬에게 자신을 의탁하려고 떠났다라는 것이 하나의 의견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유비가 공손찬의 성공 가능성을 더 높게 보아서였다라는 견해예요. 당시의 조조는 동탁을 막 쫓아가다가 동탁군의 복병을 만나서 와해될 정도로 붕괴된 상태죠. 하지만 공손찬은 어땠나요? 조조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반동탁 연합군에도 참가하지 않아서 전력을 고스란히 보존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유비는 공손찬하고 같은 스승님 밑에서 동문수학했던 친분이 있었으니까 이 유비로서는 나는 공손찬에게 가는 게 더 유리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유비는 공손찬 휘하에서 고당현위, 고당현령, 그리고 평원현령, 평원상으로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이 평원과 고당 일대는 공손찬과 원소의 세력이 거세게 충돌했던 격전지였는데요. 즉 공손찬이 유비를 꽤 인정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유비가 조조 대신 공손찬을 선택했던 것은 꽤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과연 관우가 화웅을 죽였을까요? 이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서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술이 식기 전에 관우가 화웅을 벤 것이 아니고 반동탁 연합군의 선봉이었던 이 손견이 화웅을 베게 된 거죠. 손견은 정말 공적이 많은 장수였습니다. 손견은 초반에 패배를 하기는 하지만 결국 화웅의 목을 거두면서 승리하고 그 뒤에 야간에 이 동탁을 기습해서 결국 동탁을 장안으로 도망가게 하고 여포가 지키는 낙양도 공격해서 여포가 도망가게 만든 인물이죠. 손견은 원술의 부하였을까요? 반동탁 연합군에서 손견하고 원술은 특별한 관계같이 보여져요. 손견은 원술의 군량 보급에 의존했습니다. 손견은 또한 원술이 유표를 공격하라고 했을 때 그의 명을 받아서 유표를 공격하게 되죠. 왠지 원술이 명령하고 또 손견이 이것을 따르는 모양이 나오는데, 하지만 정사를 면밀하게 검토해보면 둘 사이에는 연합해서 서로가 윈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어요. 원술의 입장을 먼저 볼게요. 18로 제후군은 대부분 태수 혹은 자사였습니다.
태수 혹은 자사는 지방관으로서 군대를 거느릴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지방관이 아니었던 인물은 바로 원술과 조조였습니다. 원술은 후 장군으로 언급되는데 그 지위가 18로 제후들 중에 가장 높기는 하지만 휘하에 군사가 없었던 거예요. 실속이 없는 거죠. 조조는 전군 교의인데 이 역시 중앙의 관직이어서 중앙을 떠난 조조가 휘하의 군사를 지닐 수는 없었던 거예요. 따라서 원술이나 조조는 각자의 세력을 확보하고자 했는데 원술은 손견하고 전략적인 연합관계를 맺었고 조조는 5,000명의 의용군을 자체적으로 모집했던 것입니다. 원술은 손견으로 하여금 후 장군 산하 자포 장군의 임무를 대행하게 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위임시키게 됩니다. 한편 손견의 입장에서도 멀리 형주의 장사태수인 자신의 입장에서 이 중앙의 명문가문이었던 원술의 비호하에 들어가는 것이 유리했죠. 왜냐하면 자기보다 지위가 높았던 원술이니까요. 그래서 원술 밑으로 복속했던 것입니다. 삼형제와 여포와의 싸움은 과연 있었을까요? 반동탁 연합에 소속되어 있었던 유비, 관우, 장비가 여포를 맞아서 싸우는 이른바 삼형전 여포. 이것이 삼국지 하이라이트 중에 또 하나죠. 무려 100합을 넘게 싸웠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과연 사실일까요? 이 장면으로 인해서 여포가 유명해졌는데요. 유비는 그렇다고 하지만 만인지정, 즉 만명에 필적할 만한 인물로 불려지는 관우 및 장비와 동시에 맞붙었는데도 밀리지 않았던 여포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이 장면은 정사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관중이 삼국지 연의에 이 장면을 창작해서 삽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관중 삼국지 아시죠? 유비 혹은 그들 삼형제를 키워줄 목적으로 제작된 거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돋보이는 것은 이들을 상대한 여포의 무력 아닐까요? 이 여포를 삼국지 최고의 무력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 장면이잖아요. 나관중의 의도는 완벽한 컨비네이션으로 여포를 일방적으로 막아내는 유비 삼형제의 무력을 돋보이게 할 작정이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이 장면을 본 독자들은 여포한테 놀라게 되는 거예요. 반대가 된 거죠. 여포가 관우하고 장비를 동시에 상대했다고? 그래서 나관중의 의도와 다르게 여포가 더 부각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나관중의 실패작인 셈이죠. 원소는 낙양에 입성했을까요? 삼국지 연의에 의하면 18로 제후군이 의병을 일으켰고 이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서 원소의 지휘 하에 동탁군을 무찌르고 낙양까지 입성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반동탁 연합군은 원소를 형식상의 맹주로 삼기는 했어요. 그런데 하나의 세력으로 통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즉 반동탁 연합군은 황하를 경계로 하북의 원소, 하남의 원술 두 개의 진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각자 다른 곳에 주둔했고 낙양에 입성한 것도 손견군뿐이었던 거예요. 원소는 낙양에 입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펀토피아의 제니퍼였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재미있거나 유익했다면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알림까지 해주시면 완벽합니다. 제니퍼의 펀토피아는 여러분의 의견으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펀토피아에서 다뤘으면 하는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